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를 경계로 급격히 약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는 삶이 아니라 즐기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삶을 말해주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5060 구독자 여러분, 엄마의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5060 엄마의 라디오. 늙음은 누구에게나 처음 오는 생애 첫 경험이죠. 나이 들수록 참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드세요. 저자는 80세를 넘기면 인생이 달라진다. 고로 80세를 넘기면 누구나 급격히 약해진다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90세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인생 후반전을 함께 만들어 봐요. 안녕하세요. 5060 세대 여러분, 엄마의 라디오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너무 궁금해요. 오늘도 많이 참으셨나요?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하셨나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셨나요? 괜찮으니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셨길 바래요. 이것마저 못하면 인생 뭐 있나 싶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도 이쁘고 아름답게 주무시고요. 내일엔 좀 더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80세의 벽이란 주제로 준비해 보았어요. 노후의 삶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보다 감사한 인생이 아닐까 해서 준비해 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언제 그리 시간이 흘렀는지 어느새 아이들이 커서 떠나고 우리 곁엔 고요한 시간만 남아있죠. 20대, 30대, 40대까지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고, 내가 힘들어도 가족이 먼저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다 어느새 우리는 50대, 60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게 되죠.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과연 잘 늙어갈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내 인생 후반전은 행복할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노년의 삶. 처음 살아보는 이 나이에 매일이 낯설고 가끔은 두려워집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를 경계로 급격히 약해진다고요. 몸도 마음도 어느 날 갑자기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80세의 벽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벽이 꼭 무너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엄마의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를 위한 노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인생 후반전을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오늘 드릴 책은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이랍니다. 와다 히데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노인 심리정신의학 전문가로 일본에서 노인 정신의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80세의 벽은 일본에서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예요. 80세를 넘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로 80세를 넘기면 누구나 급격히 약해진다 하지만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참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으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책에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2가지를 비롯하여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80가지 실천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릇된 선입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들로 가득해요.
저는 잠도 하나의 치유 또는 생성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구독자 여러분들 잠자리에 드시면서 인생의 지혜들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맞이해 보아요. 혹여나 경청하시다 주무시더라도 제가 요약본을 남겼으니 내일 아침 시간 내어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 5060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과 지혜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법. 왜 사람은 80세를 경계로 급격히 약해질까? 질문은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소박한 의문이 정신과 의사로서 고찰해야 할 주제이기도 했다. 물론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나는 80세라고 떨어지는 숫자에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80세라고 좋은 나이에 무언가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세가 되었으니 운전을 그만둔다. 팔순을 깨기로 배우기를 그만둔다. 80세를 분기점으로 인생의 커다란 쉼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만두면 그만큼 밖에 나갈 기회가 줄어들고 머리와 몸을 덜 쓰게 되어 심신의 악이 빨라진다. 즉, 무언가를 그만두는 행위가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만두지 않기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남은 능력을 활용하여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지속하려고 노력하면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참지 않기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참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심 먹고 싶지만 건강에 나쁘니까라며 참는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제 나이라며 참는다. 나는 이러한 먹고 싶은 음식, 참기하고 싶은 일 참기가 우리의 건강한 장수를 가로막는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참기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해 참는다는 발상이야 말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참기는 건강 수명을 단축한다. 불필요한 인내는 NK 세포의 활성도를 둔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조리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해서 참기가 효과적인 경우도 물론 있다. 그렇지만 참기 자신의 마음을 중시하기 중에 정적으로 어느 쪽이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나이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불필요한 인내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현명하게 지속한다. 이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말하면 그만두기와 참기는 인생을 짧고 좁게 만드는 마이너스 주문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름답게 장수했던 비결은 단백질. 지난해 타계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몇몇 건강 신주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은 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했는데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 반에 기상하여 8시 반 경에는 식사를 했다고 한다. 운동은 말 애호가답게 승마를 매일 한두 시간씩 즐겼고 또 하루 30분 정도의 스트레칭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음식은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한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넉넉히 섭취하려고 신경을 썼고 회식이 없는 날의 점심에는 치킨이나 생선구이를 먹을 때가 많았다. 여왕의 건강 신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이 바로 의식적인 단백질 섭취다. 여왕이 만년에도 아름다운 자태와 예리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비결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단백질은 내장, 근육, 피부 등 인체를 형성하는 주 성분이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내장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고 피부결이 나빠진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항체 호르몬 소처럼 인체를 관장하는 주요 물질의 재료이다. 그래서 이 결핍되어 면역 항체 등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령자는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사람보다 폐렴이 쉽게 중증화하는 이유 중 하나도 단백질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건강히 장수할 수 있다. 세 이상 100명이 작성한 3일간의 식사 기록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수자 100세를 넘긴 사람은 종구식 중 80-90%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골고루 섭취해야 이상적이다. 얼마 전 오랜만에 아침 방송에 출연하여 고령자는 고기를 더 먹어야 한다고 했더니 방송국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그중 상당수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 어느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방송에서 한 종류에 치우치지 말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골고루 드세요라고 대답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백질 함량만 보면 연계의 가슴살이 제일 높다. 백지당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디빌딩 선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연계 가슴살만 섭취한다. 체중을 감량하는 복싱 선수도 그 밖에 고기는 입에 대지 않는다. 확실히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감량하는데 효과적인 영양 섭취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식이법이 고령자를 건강한 장수로 유도할 것이라면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우승이나 상금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끼니마다 연계의 가슴살 요리를 먹는 극단적인 편식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 고령자가 이런 방식의 식생활을 시도하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 애초에 어떤 종류의 고기가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연구 조사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가 충분치 않은 현 단계에서는 대도로 다양한 종류, 식재료를 선택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영양학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한마디로 그날 먹고 싶은 고기를 먹으면 된다. 그러면 질리지 않고 자연히 고기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식사가 즐거워지면 면역력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건강 효과가 증대된다.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40%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 숫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체온이 낮으면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잘 걸릴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 그리고 피로도 쉽게 찾아온다. 반면 체온이 높으면 체내 화학 반응 이른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큰 포식 세포 등의 면역 세포는 체온이 높을수록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의 주역을 담당하는 효소는 몸의 신부 체온이 37.2도일 때 활동이 가장 왕성해진다. 신체 표면의 온도는 이보다 0.7에서 1 정도 낮으므로 체온계로 쟀을 때 36.5도가 적절한 온도라고 할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부위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발열량도 줄어들게 된다. 50대부터 체온이 낮아지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도 근육량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추위에 약하고 몸이 찬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발열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육의 대략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하체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량을 늘리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하체 근육은 어떻게 단련하면 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이다. 근육량이 많은 하체를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걷기는 냉증에 대한 대책도 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냉증이 생기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발끝 등 신체 말단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몸의 중심에 위치하는 내장 주변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단의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막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조금만 걸어도 손발끝에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냉증이 해소된다. 아울러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세 개의 목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세 개의 목이란 머리, 손목, 발목이다. 세 곳 모두 혈류가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몸 전체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반대로 감기는 세 개 목으로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부위가 냉해지면서 차가워진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머리를 떠받치는 목이다. 겨울철에 추위를 느낄 때는 목도리나 쇼를 둘러서 동작군에게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을 따뜻하게 하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두통이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추위가 심한 날에는 손목은 장갑으로 보호하고 발목은 다리 토시를 이용하여 열 손실을 막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절반 버리는 용기를 갖는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에 갖가지 증상이 생기므로 각각의 진료과를 돌아다니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다 보면 사람에 따라 사는 하루에 15종류의 약을 먹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약을 먹게 되면 틀림없이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만나게 된다. 몸이 나른하거나 휘청거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건강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고령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약을 많이 쓰지 않는다. 고령일수록 약부작용이 잘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간이나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 성분이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만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 바로 약물 위험이다. 게다가 약을 먹고 혈압이나 혈당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 해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장수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또 다약제 복용,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일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전부 먹을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적어도 먹고 나서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약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힘들어 하면서까지 약을 먹으면 면역력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만큼 감염증이나 암에 걸리기 더 쉽다. 나 역시 모든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은 적은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각종 검사의 정상치에 집착하여 무리해서 복용할 만큼의 장점은 없다. 약은 검사 수치를 낮추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활동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이다. 부작용을 느낄 때는 의사가 준 약을 절반 정도만 먹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각종 약을 대할 때는 편안해지면 먹고 불편해지면 먹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임하기를 권한다. 암은 절제한다고 다가 아니다. 3년 정도 전에 나는 알고 지내는 의사에게서 장암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 한 달 만에 OKG나 체중이 줄고 혈당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나도 의사이다.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투에서 읽을 수가 있었다. 췌장암은 특히 성가신 암으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고 해도 생존율이 불과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외과적인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후 수명을 연장하기 쉽지 않다. 나는 얼마간 고민한 후에 수술은 하지 않는다. 화학 치료도 받지 않는다라고 결심했다. 수술을 하면 여지없이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화학 치료까지 받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움직이지 못하면 신체 능력이 쇠퇴하여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데 암은 수술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다지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편이다. 뇌도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다른 치료를 포함하여 거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체력이 남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영화를 한 편 찍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나는 이따금 영화 감독도 한다. 다행히 그 후에 암이 아니라 제2형 당뇨병으로 밝혀졌다. 이때의 경험은 고령자의 암과 삶의 질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나는 암은 절제하면 그만이라는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암 절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암 수술에는 부정적이다. 고령자 전문 임상으로 고령자가 암 수술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암 수술을 받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단숨에 늙어버린다. 예를 들어 위암을 절제하면 암위의 2분 정도를 함께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영양 섭취가 쉽지 않아서 한순간에 쇠약해진다. 소화기 개통만이 아니다. 전신의 기능도 동시에 저하되어 다른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입원하는 동안에 근육이 퇴화하여 수술 후에 몸져 눕게 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70에서 80대의 암은 진행이 느려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수술했을 때와 수명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술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체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수술하고 쇠약하나 오래 사는 쪽을 선택할지, 다소 수명이 짧아지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지는 당사자의 가치관의 문제일 뿐 정답은 없다. 다만 실제로 암을 선고받았을 때 암은 절제한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내 힌트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졸업해도 된다. 의료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사가 있다. 핀란드에서 생활습관병에 있는 사람 1200명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5년 동안 추적한 조사이다. 두 그룹 중 한쪽은 15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의사도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의료방치 그룹이고, 다른 한쪽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도 지시를 내리는 의료 개입 그룹이다. 조사 결과 15년간 사망자 수는 의료 방치 그룹이 46명인데, 반면 의료 개입 그룹은 거의 그 50%나 많은 67명이었다. 건강검진이나 의사의 지시가 무의미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서구 의료에 충격을 주었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검진을 국가의 의료 건강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매년 동일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일본과 한국 정도밖에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장기별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환자를 제조하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이다.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정상 수치를 정해두고 그 수치에서 벗어나면 질환이라고 판정한다.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면서 건강 수명을 단축한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고령이 되면 검사에서 다소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표의 위에서 아래까지 이상 수치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80대까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에 집착하여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기를 목표로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저염식을 통해 검사 수치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하루하루 맛이 별로 없는 저염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잃게 되면 두려움.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는 의사로서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악화된 사례를 질릴 정도로 많이 보아왔다. 검사 수치의 정상화에 집착하여 아무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충 때우거나 참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2019년 WHO는 인지장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항목에서는 WHO 지침을 참고하여 다양한 인지장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최고의 두뇌 훈련이다. 반대로 사회적인 교류 부족은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고령이 된 후에도 가급적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가족과의 대화, 사회와의 접촉이 인지 장애를 예방한다. 수면 부족을 방지한다. 잠을 잘 때 뇌내에서는 뇌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배출한다. 따라서 수면 시간이 짧고 질이 나쁘면 알츠하이머의 모형,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의 축적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아침 햇볕을 쬐다. 아침 햇볕을 쬐면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러면 우울증이 예방될 뿐만 아니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다량으로 생성된다. 꼭꼭 씹는다. 저작근을 많이 움직이면 그 자극으로 뇌에 더 많은 혈액이 전달되어 뇌 기능이 활발해진다. 또한 음식을 씹으면 피하에 자극하기 압력을 받는데 이 자극이 뇌를 건강하게 한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 고령자에게 절제나 참기는 목숨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때운다는 말은 저칼로리, 저영양이라는 말과 같다. 절제하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뇌와 면역 기능이 건강하게 돌아간다. 노래한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복식 호흡이 되면서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된다. 뇌에도 충분한 산소가 도달하면서 활성화한다. 아주 작은 여행을 떠난다. 낯선 장소에 가면 자동으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미지의 환경에서는 호기심이 향상되고 관찰력과 주의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꼭 멀리 떠나라는 말이 아니다. 평소 이동하는 노선 중에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역에서 내려 잠시 산책하는 정도로도 괜찮다. 이런 작은 여행의 방문지에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전략이 아닌 낭비가 노화를 예방한다. 돈을 쓰는 일은 뇌를 쓰는 일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할 때는 상품을 면밀히 관찰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서 예산 내에서 최선의 물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구매는 관찰력이나 판단력을 발휘하는 창의적인 행위이다. 물론 이런 과정은 인지장애 예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특히 고령의 남성에게는 일상에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고르고 사라고 권한다.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기 옷이나 양말, 수건 등은 스스로 구매해야 한다. 그래야 잠들지 않는다. 젊은 사람 중에 의욕이 없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상담해보면 생필품을 어머니가 대신 사다 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돈을 팍팍 쓰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건강해지려면 전략이 아니라 낭비가 근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들이 나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는 것이다. 비용은 약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비일상을 구매하면 뇌는 바로 활기를 되찾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객은 신이다. 돈을 쓰면 매장에서 극진히 대접해 주므로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 비록 직장에서는 은퇴했지만 손님으로서 평생 현역을 유지하면서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인지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호르몬 보충 치료나 미용 치료에 돈을 쓰는 방법도 추천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겉모습이 젊어지면 뇌도 젊어진다. 물론 이러한 투자는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동반되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물려주어도 이른바 상속 갈등의 원인만 될 뿐 변변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이 다 써버린다. 이런 사고가 진정한 의미의 자녀 효도이다. 손자 효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멋을 내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감정이 젊어진다. 정신치료법 중에 행동치료라는 것이 있다. 행동을 바꾸면 심리 상태가 변한다는 사고에 기초한 치료법이다. 가령 우울증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걷게 하여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령자는 이 치료법을 참고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 치료를 생활에 도입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멋내기이다. 멋을 내면 저절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이렇게 행동이 바뀌면 자연히 감정이 젊어지고 뇌가 활성화한다. 반대로 나이도 많은데 멋을 부릴 필요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뇌는 쇠퇴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차려입은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하는 것도 좋다. 이처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통해 생활에 변화를 주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물론 멋내는 방법이 옷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을 바꿔보는 방법도 있다. 평소 머리를 자르는데 10,000원 조금 넘는 돈을 썼다면 가끔은 과감하게 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지역에서 가장 고급 미용실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먼저 숨을 천천히 내쉰다. 고령자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뇌의 최대적은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가 한도를 초과하면 뇌가 손상을 입는다. 특히 큰 피해를 보는 곳이 해마라고 불리는 부위이다. 해마는 기억의 입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이 손상되면 새로운 일을 기억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원욕을 추천한다. 이는 공원에서 산림욕을 한다는 뜻이다. 산림욕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적당한 숲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가까운 공원을 이용하면 된다. 숲은 아니지만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새소리도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그리고 공원을 걷다 보면 적당한 운동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해져서 공원을 걸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다. 또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그림 그리기도 추천한다. 우울증 치료법 중에 예술 치료라고 불리는 치료법이 있다. 그림이나 점토 세공으로 기분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치료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앞서 말한 공원에서 산림욕을 할 때 그림을 한 장 그려보면 어떨까? 아울러 그림은 감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훌륭하다 식으로 감정을 발산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찻집을 방문하여 불상을 관람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호흡이다.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면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해진다. 한편 혈액 속의 산소가 충분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오늘 이상하게 짜증이 난다고 생각되면 우선 심호흡을 해보자. 먼저 숨을 천천히 내쉰 다음 다시 천천히 들이마신다. 그리고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심호흡의 요령은 먼저 숨을 내쉬는 데 있다. 복부 밑바닥에서부터 숨을 완전히 내쉬고 그 반동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이를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70대에는 다양한 길을, 80대에는 익숙한 길을 걷는다. 최근에 제레미 드 실바의 직립 이족 보행의 인류사라는 책을 읽었다. 책의 제목보다는 인간을 살아남게 한 못난 다리라는 부제목에 이끌려 읽기 시작했다. 실제 사람의 다리는 만듦새가 좋지 않다. 생물의 진화에서 일탈하는 듯이 이족 보행을 시작한 우리의 다리는 큰 머리나 상체를 지탱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 증거로 다른 사족보행 동물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하체의 근력이 감소하면 쉽게 넘어지고 또 크게 다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근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못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고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근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역시 걷기이다. 앞으로도 걸을 수 있도록 지금도 걸어야 한다. 걸으면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등이나 배 근육도 단련된다. 걷기는 가장 간단한 전신 근육 훈련이다. 게다가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폐 기능과 대사 기능을 높여준다. 몸 전체 젊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여기서 고령자가 훈련으로 걷기를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걷는 속도에 얽매이지 않는다.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걷기 안내서에는 시속 6km 이상으로 걷는다 등의 설명이 쓰여 있지만 고령자는 속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서 젖산이 쌓이게 된다. 자신의 체력 컨디션에 맞추어 마이페이스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년의학에서 노화 근감 소증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은 대개 보행 속도가 시속 1m 미만일 때이다. 다만 속도가 이보다 느리다고 해도 걷지 않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당연히 낫다. 2. 걷기 전에 최소한 2곳은 스트레칭한다. 걷기 전에는 근육을 잘 풀어줘야 한다. 전신 스트레칭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만큼은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다. 이 2곳은 고령자가 걷기를 지속할 수 있는 생명선이다. 다치면 나중에 성과이다. 3. 70대까지 다양한 길을, 80대에는 익숙한 길을 걷는다. 걷는 코스는 70대까지 다양한 길을 걷는 편이 좋다. 길을 걸으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탈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발견이 뇌를 자극한다. 한편 80대에 접어들면 될 수 있으면 익숙한 길이나 대로를 걷는 편이 좋다. 모르는 길을 걸으면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4. 비 오는 날은 집 안에서 걷는다. 고령자가 비 오는 날에 위험을 무릅쓰고 미끄러지기 쉬운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 집 안에서 걷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운동량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발을 하나 둘 하면서 앞뒤로 흔들면 된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어깨뼈 주위의 근육이 풀리면서 어깨림이 개선된다. 손자에게 책 읽어주기는 자신의 뇌를 위해서다. 아이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이른바 책 읽어주기는 아이의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책 읽어주기는 읽어주는 사람의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볼 때보다 뇌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리를 내어 읽으면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귀로 듣는 과정을 통해 뇌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이것이 뇌의 활성도를 높인다. 또한 소리내어 읽으면 구강 기능, 즉 입에서 목까지의 기능을 단련할 수 있다. 고령이 되어 말할 기회가 줄면 구강 기능이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음식을 씹고 삼키는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 장애와 흡인 폐렴의 위험성이 커진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고령자의 구강 기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발음이 나빠진 사람이 50% 되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제한된 결과이다. 이때에도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소리내어 책을 읽은 사람은 발음 기능이 쇠퇴하지 않았으리라. 물론 소리내어 읽기는 들어줄 상대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혼자서 마음에 드는 명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음미하면 된다. 오늘 엄마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 지금쯤이면 고이 이쁘게 주무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저 또한 뿌듯합니다. 정말 중요한 80세의 벽이니 편히 주무셨다면 꼭 다음날 시간 내셔서 본문글만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래요. 사랑하고 사랑드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만든 음악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곧 또 만나요. 엄마의 목소리 들려오는 밤 추억이 가득한 그 리디오 속에 우리 함께 웃고 울던 이야기 5060 엄마의 라디오 엄마의 목소리 들려오는 밤 추억이 가득한 그 라디오 속에 우리 함께 웃고 울던 이야기 5060 엄마